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24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다음 달 설립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자본금 확보도 순조롭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지만 운영비 지원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전 이사회도 공대 설립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이상 출력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늘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다음 달에 설립됩니다. 정부의 투자심사 면제가 확정됐고 10여 개의 기업들이 합작법인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초보다 법인 설립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하반기 착공과 양산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재정투자 심사였습니다.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올 하반기 착공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에 묶여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정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통보받아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용석 광주시장입니다.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동차 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도 순항입니다. 법인 자본금 2,300억 원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차 출연금을 뺀 나머지 1,380억 원에 대해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 등 10여 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안에 투자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수영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전후해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이용석 광주시장입니다.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월 중에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긴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해서 광주시는 상반기 법인 설립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올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용역안이 나오면 정부 관련 부처끼리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전공대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 계획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역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한전 관계자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을 이때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별법 신설을 통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는 걸로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입니다. 또 계속 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뭐 한 번 협의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를 이유로 한 한전 이사회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이미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로 떠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을 보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 2022년 개교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5월 한비도안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 출력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별조사에 나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오늘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지난달 10일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지침과 달리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한 사고가 일어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장 문제를 둘러싼 조선대학교의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강동원 총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오는 9월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기로 결정하고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총장 측은 이번 주부터 업무에 복귀해서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남 강진과 완도 등 농어촌 지역에서 쇠퇴한 옛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을 위해 주민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던 강진읍 동성리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강진읍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155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진읍 동문마을입니다. 사이제가 있는 이곳에 낙후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강진구는 오감통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대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황오연 강진군 건설과장입니다.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계획에다가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해남구는 우선 도시재생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사업 대상 구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도시를 오필규 해남군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전남 농어촌 지역의 개발 소재가 됐습니다. 전남 33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농어촌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회장이 재임 시절에 협회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등의 혐의로 한유총 광주지회 전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 있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비와 특별회비 9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의 윤창호법에 맞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08%로 강화됩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학 가운데 86%가 사립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립대학들이 대학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600억 규모의 사학 비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관련해서 유례없는 종합감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립대학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청암대학교 교수셨죠. 현재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한석 위원 연결합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다시 말해서 이 AI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광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AI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다음 달쯤이면 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AI 산업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기업 입주와 투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토론회를 위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년 뒤에는 전국시, 군, 구의 40%가량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도 그리고 또 지자체도 도시 재생을 중요한 과제로 현재 삼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나주시는 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MBC와 이 상생협약을 또 체결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나주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야기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나주시 김종순 도시재생정책팀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우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주말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주말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0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감이 높아져 끈적끈적한 날씨를 보이게 되고 빨래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습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99%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정보 살펴보면 상무대로 극락교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사암로 월곡시장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도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공개 현황을 보면 293개 사립대학의 이 비리 건수가 모두 136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한 260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립대학의 예산의 대부분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비 그리고 또 이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필요한 바로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부도 올해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이 재단 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사립대학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암대학교 교수시죠. 이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한석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현재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립대학의 비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도 사립대학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비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좀 그 척결해보자, 이런 것들을 개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네, 결국은 사립대학의 비리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수분들이 직접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비리를 스스로들이 좀 바꿔보고 척결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과연 사립대학 비리 척결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촛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교육부가 뒤늦게 칼을 뽑았지만은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교육부가 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사립대학의 비리 척결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사립대학 척결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해온 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사립대학을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놓고도 여러 분야로 감사에 대한 지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즉 다시 말해서 그에 상응한 어떤 징계라든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빵빵이 처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립대학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비리를 계속적으로 용인해오고 비리가 이렇게 확산된 그 주요 이유가 바로 교육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사립대학의 이 부정 건수가 1,300건이 지금 넘고요. 또 관련 금액도 2,600억 원 규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위원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범위 어떻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 감사한 결과만 가지고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지금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사립대학의 운영이 대학 재단에 내는 전입금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
그리고 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밝혀진 바와 같이 거의 한 7, 80%가 그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입니다. 네. 사립대학의 이 비리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리들이 있습니까? 뭐 이미 다 밝혀진 바와 같이 너무나 공통적인 사안으로 교비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것들이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의 공통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네. 뭐 지금 뭐 법인카드 사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작게는 총장 관사 관리비까지도 교비에서 지출하는 비리, 이 정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각종 인사비리 또는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게 사립대학의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다음에 또 인사 또 뭐 입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비리의 개연성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비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나 감사원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위원께서도 청암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해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황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이제 물론 이런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보복적인 어떤 그 보복성에 대한 징계이죠. 네. 또 하나는 일부 그 여교수들이 그 성폭력을 그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 편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성폭력에 대한 피해 그 가해자는 그러면 뭐 재단 측이었나요? 그렇죠. 아주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총장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아주 갑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부 관리감독의 주체 교육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난다는 지적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단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 사립학교법이 굉장히 좀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재단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 사립학교법입니다.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네. 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학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학 분쟁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독소 조항들은 이미 국회의원들께서도 수십 건으로 발의되어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자꾸 토론화되고 어떤 지적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사립대학의 비리가 과연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높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주세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립학교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독소 조항, 문제점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첫째는 이사의 임원들의 그 승인 문제들이죠. 네. 그 문제에 의해서 사립대학은 운영되고 사립대학은 그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인사권의 남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폐교된다 할지라도 모든 그 재산들이 그 재단으로 귀속된다는 그 조항 너무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교수들의 어떤 재임용에 대한 그 과정,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병폐이죠. 네, 교육부가 이제 사립대학들의 여러 비리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이 개혁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비리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립대학 비리 단호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조치가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미 비리가 드러난 그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이런 것들이 그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계속 유지되고 사립대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려면 그러한 의지 표명과 일벌백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이 계약이다 아주 구태의연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통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많은 독소 조항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 자체가 국회에서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립대학 개혁추진위원회 김한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시 AI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과연 광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AI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와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행사를 주관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AI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진입니다. 지난 1월 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광주시의 AI 산업단지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공을 또 많이 들이셨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10년 전에 이제 광주에서 광산업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어쨌든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 이제 광주 하면 광산업이다 이제 이런 공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얼마만큼 빨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을 선점하느냐가 이제 국가 발전 또 지역 발전의 가장 핵심인데, 네. 2017년도에 이제 그 광주의 인공지능 사전 연구를 위한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요. 작년 2018년도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네네. 그래서 올 초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일단 4천억 규모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광주 우리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단지, 융합단지가 생기는 걸로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4천억 정도가 투자돼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AI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광주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미래청사진도 좀 제시해 주시죠. 우선 크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가 이제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개방되어 있는 것은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결부돼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제 모든 이제 이 인터넷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광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붙여서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모든 산업에 이걸 연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들이 지금 양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력이 양성이 되면 각각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뭐 교통 전문 어떤 회사들과 연결해서 그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걸 인공지능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 개발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산업에서 보편적인 어떤 성능 향상, 효율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난 20일 열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 AI 산업단지와 기업 간 상생 발전 토론회 의원님께서 주관해서 여셨는데 이런 이 토론회를 열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의원님? 이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큰 틀의 이제 어떤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력 양성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효율 향상을 위해서 쓴다면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풀어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광주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네. 저희 같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중간자들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성사업의 이 AI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각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은 개별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사실 잘 밖으로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토의가 이루어져야 네네. 나중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업 활성화에 이제 뭔가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그 내밀하게 협업의 방식 그리고 광주시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나온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충분하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네네. 이제 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얘기는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 개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마음을 열지는 못했던 그런 단계급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정치권 또 광주시와 같은 이제 행정부처에서 이런 기관들과 또 인공지능 이제 산업단지를 주도해 가고 있는 어떤 실무 운영진들 주도진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간극 격차를 없애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인공지능 AI 산업단지를 통해서 광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네. 광주 AI 산업단지가 어떤 형태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계획이 확정된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광주는 지금 인공지능의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네. 이 네이버나 이제 SK텔레콤처럼 각각의 이제 어떤 자신들의 기업 운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사실은 이게 그걸 이제 쓰려고 하면 많은 어떤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이 IBS라고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대가 있고 사실은 그 슈퍼컴퓨터를 쓰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주에 이제 이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가령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권 할 때 저희가 이제 지문 인식하면서 네네. 이렇게 간이 방식으로 해외로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아예 여권도 필요 없이 그냥 얼굴만 갖다 대고 얼굴 자체가 여권이 되는 그런 방식을 지금 법무부에서 연구를 해내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안면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와 서버는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 산업화 집적단지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무부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것,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쓸 것이냐. 그러면 거기도 별도의 슈퍼컴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시에 들어오는 이 인공지능 산업단지와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로서도 광주시가 충분히 인공지능의 메카, 인공지능의 수도가 대한민국에서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얼만큼 많은 기업들과 얼만큼 많은 국가 기관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협업을 광주시와 이 단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자극을 얼만큼 주느냐. 네. 그리고 그 과정에 광주시와 또 저희 정치권의 역할이 얼마만큼 이분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이 헤드쿼터, 이 중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이 이런 부분들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이끌어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이제 광주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정 권한은 광주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라든지 또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을 실제로 일선에서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법인이나 기관들, 이 많은 기관들을 두루두루 엮어서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별도의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광주시, 전남대학교, 또 뭐 한전 이 정도 단위를 주축으로 해서 아마 이제 거기서 사람들 실무 운영진들을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아마 큰 틀의 계획은 그렇게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요즘 피싱 참 교묘해. 나는 수사기관 사칭에 속고, 이 차장은 저금리 대출인 줄 알고 속고, 김대리는 가족인 줄 알고 당하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천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 쇠퇴한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MBC와 상생협약을 맺고 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나갈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나주시 김종순 도시재생정책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재생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시정비와는 좀 엄연히 다른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재생 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도시 정비는 도시를 신개발 중심이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 중심이었다면요. 네. 도시 재생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내용의 경제 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급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특히 천년고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주시가 이 도시재생, 특히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다시 만드는 부분,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네. 도시재생 사업이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전의 산업사회는 제조위 경제 기반이 되는 사회였다면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는 지식, 정보, 문화,
금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5차 산업이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네.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라든지 원도심이 아닌 바깥쪽에 신도심을 개발했던 문제, 그럼으로써 생기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네.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죠. 네, 나주도 지금 이 원도심 자체가 특히 뭐 혁신도시 들어서 여러 가지 부심들이 발전하면서 원도심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 그 일제시대 이후로 그 도심 가운데 가장 번화가를 그때 당시 용어로는 번정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심 가로가 현재 나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그 상가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요. 한 10여 개 정도의 상가가 지금 현재 네. 임대한다고 광고가 나와 있을 정도로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편이죠. 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제가 좀 위축되고 활성화가 좀 약화되어 있는 이 원도심을 개발을 지금 재생의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지금 나주시가 그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저희 나주시는 현재 그 나주가 영산포 쪽 지역이 있는데 그 영광동하고 나주역 중심의 중림동, 영산포 국장 중심의 영산동 이렇게 세 곳이 지금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이 도시재생 나주시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영광동 쪽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게 유형별로 보면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사업 구역은 주택 기란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소규모 편의시설들을 주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일반 근린형으로 저희들이 하나 선정된 것이 있는데 그게 영산동 쪽인데요. 거기는 청년 창작소라든지 근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재생하는 어떤 거리, 특성화 거리,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갤러리 조성,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수려한 경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지역의 경관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동 쪽 도시재생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 지정되어 있는 그 나주읍성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고려 조선 이후로 역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 역사 문화유산을 현재적 시각으로 재개발 내지는 재활용 이런 측면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유산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광자원, 그다음에 어떤 학술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 창작소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새로운 어떤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전진기지로서 나주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의 재생 사업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재 나주시 원도심, 특히 낙후현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 일부에서는 밖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도시에 정착해서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광주 MBC와 그 협약을 맺고 지금 도시 재생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방송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의 방법론 어떤 겁니까? 결국은 방송사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 2~3%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 특히 광주 MBC하고 저희들이 협약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내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히 광주 MBC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난장인데, 이 음악 프로, 이 난장을 또 이 나주시에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그 난장을 유치를 통해서 나주시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적인 어떤 붐을 일으킬 계획이신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결국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주관 업무부서인데요.
국토교통부 사업만으로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문화체육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중앙의 연관 산업들도 같이 링크를 시켜서 그 지역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난장이라는 거는 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난장 프로그램을 나주 도심 어울림센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젊은 분들이 나주를 많이 방문해서 네. 그분들이 나주에 새로운 어떤 청년 문화를 이끌고 되면은 덩달아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놀이, 음식 이런 부분들도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난장을 좀 저희들은 기대하는 거죠. 결국은 이 난장의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인디 음악을 비롯한 음악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놀이 문화와 그다음에 같이 어떤 감성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을 나주에서 직접적으로 이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또 나주에 그런 것들을 즐기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의 난장을 또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예. 네, 앞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어떤 문화의 중심 나주의 모습들을 또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나주의 재생의 모습들이 미래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하고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득이 향상되려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요. 네. 이런 속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선도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낙후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은 기존의 신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보다는 구도심에서 어떤 역사의 중층 시간의 중층들이 겹쳐져 있는 그 지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서 재탄생돼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동네, 이런 동네가 아마 기대된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런 문화적인 그 장치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고 그래서 젊은 나주 그리고 문화로 호흡하는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나주의 모습들, 굉장히 건강한 나주의 모습들을 앞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주시 김종순 도시재생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데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굴뚝 TMS가 설치된 전남 지역의 57개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들어왔는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굴뚝 TMS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굴뚝 TMS는 굴뚝 자동 측정 기기와 전송 시스템, 관제센터를 총칭한 말로 TMS는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의 약칭입니다. 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 측정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측정 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7개 오염물질과 온도, 산소, 유량 등 3개 보정 항목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622개 사업장에 1,696개의 굴뚝에 TMS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배출 사업장은 굴뚝 TMS를 부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대기 오염 사고 사전 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네. 아울러서 사업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방지시설 운전 조건 개선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배출 농도를 확인하고 배출량을 줄이면서 이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장치 설치해 놓은 게 바로 이 굴뚝 TMS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환경공단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배출량의 41%를 광양제철소가 지금
내뿜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의 또 그 반증인데요. 광양제철소가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 양은 어느 정도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광양제철소가 배출한 양은 총 1,966만 8,220kg입니다. 이는 굴뚝 TMS가 설치된 전남 지역 57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총 4,836만 9,897kg의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41%로 오염물질 배출 랭킹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해마다 그 이듬해 이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광양제철소의 연도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5년 2,138만 872kg, 2016년 2,006만 4,253kg, 2017년 1,999만 7,116kg, 2018년 1,966만 8,220kg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TMS 설치 이후 여전히 전남 지역 총 배출량의 40%대를 계속 차지해서 대기오염물질 최달 배출업체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양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다면 이 오염물질들 어떤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까? 예, 광양제철소가 이제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1,966만 8,220kg을 1년 365일 가동하니까 하루 평균 5만 4,707kg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 7가지 측정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3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네. 광양제철소는 질소산화물을 지난해 1,055만 2,533kg을 내뿜어서 하루 평균 배출량은 2만 8,911kg이고요. 네. 또 황산화물은 889만 6,572kg을 내뿜어서 하루 평균 2만 4,374kg을 배출했고요. 네. 먼지는 21만 5,045kg을 배출해서 하루 평균 589kg을 내뿜었습니다. 네, 상당히 거기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제철소와 인접한 순천 또 여수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주민들 건강도 정말 심각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반경 100km에서 150km 범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유해성 미세먼지 등은 폐 속 깊숙이 침투해서 폐포에 흡착해서 폐를 손상시키고 눈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는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거나 대기 중에서 물리화학적인 반응이 이루어져서 미세먼지 현상, 오존, 산성비 등 다양한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켜서 인체는 물론이고 동식물, 생태계, 건물 부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 인근뿐만 아니라 제철소와 가까운 순천과 여수 지역 주민들도 건강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주장에 충분한 어떤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이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주말보다 날씨가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올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남하에 있다가 주말쯤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99%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전 시간보다 출근길 차량이 많습니다. 천변 우로 소석교에서 중앙대교 방면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무진대로 상무주공 사거리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도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 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 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죠.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